자, 경우의 수 마지막 단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학년 내용 중에 제일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주관적인 의견도 반영되지만 매해 시험 대비를 해본 결과 해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단원이 경우의 수예요. 자,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헷갈리는 게 많고, 니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수학이 대부분 어땠냐면 공식이 적용돼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죠. 공식 모르면 못 푸는 문제 많고, 공식 암기되어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늘어났던 게 너무나 당연한 수학이었는데, 경우의 수는 공식화되어 있는 건 전체적인 틀에서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두 개를 어떻게 이용해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학습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큰 틀에서 쓸 수 있는 공식 두 가지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경우의 수나 다음 주쯤에 하게 될 확률은 다 문제풀이 자체가 활용의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세세한 거를 다 설명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설명을 좀 해주고 이따가 문제풀이 하면서 좀 더 연습을 하는 쪽으로 할 겁니다. 알겠죠? 자, 늘 얘기하지만 어려운데 처음 배울 때 완벽하게 딱 집중해서 개념적인 부분에서 비는 게 없도록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자, 짧게 나눠서 할 거니까 그렇게 길게는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경우의 수가 그거예요. 식당은 단원 이름이. 그러니까 여긴 도형이 아니에요. 굳이 따지면 1학년 걸로 따지면 통계 단원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지. 근데 통계는 계산이 복잡한데 여기 계산이 복잡한 건 없어요. 자, 알겠지? 자, 봅시다. 일단 용어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사건과 경우의 수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건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좀 안 좋은 느낌이 들죠?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사건, 사고, 발생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근데 경우의 수에서의 사건은 뭐냐면 뭔가 어떤 사람이 뭐 물건을 던진다거나 어떤 실험을 시행을 했을 때 어떤 최종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최종 결론이 뭔가 벌어졌으면 그것 자체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구분짓지 않고 벌어진 결과 자체를 그냥 사건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했을 때 결과물을 그냥 사건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니? 자, 그걸 좀 정리를 해줄게. 그러면 책에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같은 조건 하에서 이해만 하면 돼요. 국어 사전은 집에 이렇게 나와요. 좀 다르게 써있지. 자, 반복할 수 있는 자, 어떤 실험이나 자, 행위로 인해서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결과 자체를 우리가 앞으로 사건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잘 안 돼. 항상 예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일 쉬운 거는 사실 경우에서 처음 배울 땐 동전이랑 주사위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기본적인 동전 주사위 갖고도 어려운 문제가 되게 많아요. 기본이면서 제일 중요한 거. 주머니에 빨간 거. 근데 그런 거에 그런 것도 마찬가지. 자, 그건 조금 나중에 문제 풀 때 얘기를 할 거고. 자, 동전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동전이 있는데 동전 한 개만 얘기해. 저거 튕겨가지고 앞뒤 나오는 거. 자, 바닥에 던졌어. 한 개야. 자, 그럼 구분을 좀 지어보자. 위에 거랑 여기를 한번 지어보는 거야. 반복할 수 있는 실험 또는 행위라고 했지. 그러면 내가 동전 하나 갖고 있는 걸 이렇게 확 던진 거야. 그러면 이게 마치 뭐예요? 실험한 거야. 관찰하고 싶어서 실험을 한 거야. 그러면 연결고리를 지었을 때 실험 또는 행위가 동전 한 개 바닥에 던졌을 때라고 연결을 지으시면 돼요. 자, 근데 경우의 수는 다분히 상식적인 과정으로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장난기만 하는 애들이 보통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닥에 물으면은 동전이 바닥에 박혀서 이렇게 쓰지 않아요? 아니면 너무 세게 던지면 바닥에 튀어나와서 머리에 박히지 않아요? 딱 개소리를 하시는데 그런 거는 하지 말고 이 녀석이 있었으면 그딴 소리를 했겠지. 그렇지? 근데 머리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동전인 앞뒤라는 그림과 숫자로만 구성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동전을 바닥에 딱 가지런히 놨을 때 앞면 또는 뒷면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지? 모든 문제가 그래. 알겠어요? 그러니까 변수를 최소화하고 딱 상식적인 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동전을 한 개를 바닥에 던졌으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라고 그랬었잖아. 인한 결과를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방금 말한 대로 무슨 사건이 벌어져? 아, 앞면이 보이네? 뒷면. 뒷면이 보이네? 사실 처음 경우에 하는 건 쉽다, 개념 아, 자체는. 오리라 쓴 거예요. 자, 그럼 뭐라고 봤는데? 야? 아니. 뭔데 이게? 이걸 몰라. 쌤은 그냥 좀 아니 저 말한 거 그러니까 저 그런 줄 알았어요. 오가 야. 너무 작아가지고. 미안하다, 영어가 5등급이라서. 그래, 영어는 그럴 수도 못해요. 있죠.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앞면 또는 뒷면이 나타났다는 게 결과인 거지. 그러면 아까 말한 게 앞에 잘 봐라. 사건이 뭐가 사건이 되는 거예요? 동전을 던졌을 때 나타나는 사건은 앞면이네, 뒷면이네 라는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과정만 이해하면 돼요. 알았지? 자, 그럼 이 단원의 제목을 보셔서 알겠지만 사건보다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제 경우의 수예요. 자, 위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사건이 벌어진다고 했잖아. 그럼 경우의 수는 뭐냐면 벌어지는 사건이 있었을 때 사건이 일어나는 종류 아니면 가지수라고 보통은 불러. 자, 그럼 위에 거 보고 얘기해봐봐. 동전 하나를 딱 던졌어요. 앞면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고 뒷면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몇 종류의 사건이 벌어졌죠? 두 가지가 벌어진 거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분석하겠다는 거야. 동전 한 개를 바닥에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두 가지가 발생한다라고 답을 내겠다라는 거야. 니네가 요 단원에서 제일 많이 따져야 되는 건 이제 뭐냐면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실험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발생하는지를 계산하겠다.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니? 니네 이 단원의 최대 목적은 이것 세는 거라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정리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자. 자, 방금 말한 거 그냥 줄여서 얘기할게요. 요 단원의 최대 핵심은 경우의 수를 좀 찾겠다. 근데 아까 말했죠? 선생님이 애들이 이걸 왜 잘 틀린다 했어? 실수 많이 한다 했잖아. 그러면 몇 가지인지 세는 과정에서 잔실수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틀리는데 그거를 안 틀리게끔 훈련하는 게 요 단원의 핵심인 겁니다. 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세고 싶은데 빠짐없이 구하고 싶어요. 그 과정을 오늘 학습을 할 겁니다. 다음 시간까지 해서 목요일도 오늘 목요일이지? 저 토요일도 개념 수업을 할 거다. 남은 거 마저 해야 되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얘기해 보자. 내가 아까 퀴즈에서 쓸 수 있는 공식은 두 개밖에 없다 했죠? 두 개 얘기할 거야. 자, 제목이 뭐냐면 합의 법칙인데, 자, 또 영어 공부를 하나 해야 됩니다. 일단 합이란 얘기는 니네가 합차했을 때 그 합이랑 같은 단어다. 그럼 더하겠다는 겁니다. 경우의 수를 따지는데 뭔가를 더해서 편하게 좀 계산하겠다라는 건데, 합의 법칙을 할 때 제일 먼저 니네가 챙겨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만 써야 된다라는 게 좀 단점이에요.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 자, 근데 또 사전적인 얘기를 좀 해야 돼. 동시에라는 단어를 얘기를 해봅시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동시에는 무슨 얘기인가를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자. 준석이가 세영이를 보자마자 기분이 나쁘다고 주먹을 얼굴한테 팍 쳤어. 그럼 세영이는 어떻게 해? 왜 때려? 하고 쌍욕을 하면서 다시 주먹을 내밀어서 또 치겠지. 다시 그쵸? 때리죠 제가. 잘 들으라고. 정당방위. 그럼 지금까지 말한 거에 의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준석이가 세영이한테 주먹을 날리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럼 그 다음에 세영이가 준석이한테 주먹을 날리는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을 한 거지. 근데 사전적인 의미에서 동시에는 말 그대로 같은 타이밍에 생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준석이랑 세영이가 마주치자마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동시에 주먹을 날린 거지. 그럼 사전적인 의미는 사실 동시에는 내가 방금 말한 게 동시죠. 근데 경우의 수에서의 동시에는 니네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동시에 주먹을 날렸어도 마찬가지로 되는데 경우의 수에서의 동시에는 처음에 말한 거 준석이가 주먹을 날리고 그 다음에 세영이도 주먹을 날렸어. 그럼 같은 타이밍에 발생한 게 아니잖아. 연달아서 발생한 거잖아. 근데 그런 과정조차도 경우의 수에서는 동시에라고 표현을 해. 알겠죠? 여기 좀 헷갈리지? 그러면 연달아 발생해도 마치 같이 주먹 날린 것처럼 이것도 안 생각하겠다는 되고 거야.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뭔 소리죠? 둘이 똑같이 같이 해야 돼. 날리는 거하고 그냥 한 명하고 한 명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따질 때는 동시에 주먹 날린 것도 동시에라고 부르고
날린 것도 동시에라고 따지겠다는 거야. 만약에 박스가 저한테 날릴 때 똑같이 한 대만 때려야 돼요?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말고 일어나는 행위의 순서만 생각을 하시라고요. 알겠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지? 같은 타이밍에 주먹을 날린 것만 동시에가 아니라 날리고 그 다음에 날린 거는 엇갈려서 날린 거잖아. 그럼 동시에가 아니잖아. 맞잖아. 근데 경우의 수에서는 사건 하나 벌어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했다라고 정의를 내린다. 만약에 중간에요 얘가 욕 같은 걸 하면 그것도 사건으로 포함해요. 그럼 주먹을 날리면서 욕을 했으니까 그럼 동시에겠죠. 주먹 날리고 욕을 하고 또 얘가 저한테 그것도 동시에 욕하고 날린 거로 생각을 한다. 그걸 네. 다 동시에 네, 왜? 다 연이어서 발생했잖아. 아, 알겠어? 그럼 좋은 질문이야. 계속 연달아서 그렇죠. 다 연이어 발생한 거야.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그 싶어요. 연이어의 기준이 뭐예요? 연이어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 연달아 발생했다고. 연. 아니, 나 자, 세영이가 주먹을 날렸어. 딱 내려오면 한 5초 뒤에 또 날리면 준석이가 욕을 했어. 그 다음에 주먹을 세영이가 준석이한테 주먹을 날렸어. 했더니 세영이가 욕을 2번 했어. 그 다음에 욕을 하면서 또 세영이죠. 세영이가 준석이한테 발길질까지 했어. 그럼 싸우고 있는 거잖아. 맞지? 재밌겠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과정이 어때? 이거 하니까 그 다음에 벌어지고 그 다음에 사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사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사건 벌어지잖아. 중간에 쉬었다가 한 게 아니라 쭉쭉쭉쭉 이어서 벌어지고 있죠. 이런 게 연이어 발생한 거야. 알겠어요? 그럼 다 동시에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걸 이거 확장을 싸우라고 시키는 거예요. 한 단어로 줄이면 싸우는 거지.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중간에 끊어짐 없이 쭉 이어서 계속 발생하고 있으면 그거는 다 그냥 같은 타이밍에 발생했다, 동시에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자, 이해됐나? 그러면 경우의 수에서의 동시의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의 동시에 플러스 사전적인 의미의 동시에 플러스 내가 방금 연이어 발생한다 했죠? 연달아라고 썼다. 연달아랑 연이어랑 똑같은 얘기잖아. 연달아 발생했다. 야, 근데 이게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이런 거야. 세영이가 주먹을 날리고 그 다음에 준석이가 주먹을 날렸으면 같은 타이밍에 발생한 게 아니긴 한데 주먹을 날린 사건을 하나를 그냥 A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편에서 주먹을 날린 거를 B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전적인 의미에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이어서 발생한 것도 동시에라고 얘기한다 했지?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주먹 한 방씩 날린 거잖아. 그럼 이 사건하고 이 사건이 어쨌든 벌어지긴 한 거지. 같은 타이밍에 벌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둘 다 사건이 벌어지긴 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연달아 발생했다는 얘기는 문제에서 언급한 사건들이 모두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어쨌든 동시에서 니네가 앞으로 문제 풀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개념은 연이어 발생한다라는 게 훨씬 중요해요. 이거를 해석을 하냐 못하냐가 니네가 경우의 수를 빠짐없이 찾아내느냐 못 내느냐의 좌지우지가 될 정도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동시의 의미를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합의법칙 얘기를 하자. 위에서 내가 뭐라고 써놨어요?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면 합의법칙에 의해서 계산을 하라고 써있죠? 자, 이거 내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잠깐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올해 시험 문제에서 이거 대박 사건이라고 했었거든. 얘기를 해서 그걸 해줄 거야 지금. 잘 들어. 자, 일단 얘기를 좀 하자.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자 사건의 종류를 내가 경우의 수라고 부른다 했죠? 자, 경우의 수가 n개의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건 B가 발생할 수 있을 때 경우의 수가 n 가지라고 했을 때 자,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라고 얘기했죠? 그렇지?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따질 수가 있냐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계산을 편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냐면 n가지랑 n가지를 그냥 더해서 계산하겠다라는 게 합의 법칙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냥 더할게야 그러니까. 근데 자꾸 체크해야 되는 게 계속 얘기하고 있죠?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동시에 발생하는 건 조금 이따 얘기할 거야. 자,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너무 당연한 거다 이게. 근데 잘 들어라. 집이 있어요. 학교가 있어요. 각자 사정마다 이제 가는 통학길이 다르긴 하겠지만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2호선 타고 가도 되고 4호선을 타고 가도 된다는 길이 있다 쳐보자. 2호선이야. 4호선이야. 자, 이거 지하철이죠?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경우가 마을버스가 2대가 있고, 응? 그 다음에 시내버스가 3대가 있다고 쳐보자. 자, 색깔만 구분해서 그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지하철로 갈래, 마을버스로 갈래, 시내버스로 갈래, 니네가 타고 싶은 거 아무거나 타겠죠, 당연히. 알겠어요? 그러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거를 몇 가지 경우의 수를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을까를 추정을 해보면 너무 쉽다고. 노란색 경로가 2가지잖아. 맞니? 그 다음에 마을버스로 가는 게 2가지잖아. 그 다음에 시내버스로 가는 게 3가지잖아. 그럼 니네가 골라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 거예요? 총 7가지의 교통수단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따졌어요? 더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지? 예. 그 경우의 수 따질 때 이렇게 더하는 과정은 합의 법칙이다라는 건데 왜 더인지가 중요한 거야. 뭐라고 했어요?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는 더한다 했잖아. 그럼 동시에는 내가 무슨 의미라 했어? 말 그대로 동시에 발생하든지 연이어 발생하는 게 동시에라고 했잖아. 그러면 동시에가 아닐 때 쓴다고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지. 예. 이해됐어요? 완전 너무 논리적인 거야. 잘 들어. 그러면 상식적인 걸 했잖아. 경우의 수는. 잘 봐. 어떤 미친놈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창문을 열어보니까 옆에 차도에 마을버스가 지나가네. 저거 타고 갈래 하고 점프 뛰어서 마을버스로 갈아타냐? 미친놈이죠? 아니면 내가 다리가 겁나 길어 고무고무해가지고 다리를 뻗어서 둘을 동시에 타고 가? 아 액션 무비. 말도 안 되지.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상식적이라 말 했잖아.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지하철을 타고 갈 거면 지하철만 타고 가겠죠. 무슨 말인지 4호선 알겠어요? 타다가 갑자기 날라가. 그런 거 표시가 안 돼 있잖아. 4호선 타고 왔으면 4호선만 타고 갈 거 아니야. 지하철을 탄 애가 마을버스 또는 버스를 다시 바꿔서 가는 일은 벌어질 수가 없잖아. 지금 길이 모양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노란색 사건, 녹색 사건, 파란색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가 절대로 없는 거지. 무슨 말하는지 알겠니? 무슨 말하는지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냥 더해버려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니네가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건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건지를 구분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것만 구분지어도 시작이 아주 좋은 거다. 구분 지우는 거는 어떻게 해요? 그건 이제 문제 풀면서 판단을 해야 돼. 동시라고 나와. 내가 예제를 써준 거를 오늘 몇 개 써줄 거니까 구분을 좀 지워보라고. 설명 다 해줄 거니까. 자,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럼 이게 대박 사건이 벌어졌다 했지? 잘 봐봐. 대한민중 실제 2학기 중간고사 걔네도 경우의 수를 미리 봤거든. 니네 학교처럼. 실제 실제 문제 올해 나온 거. 볼 테니까 맞는지 틀린지 잘 생각해봐. 개념 문제인데 싹 다 틀렸어. 제가 맞은 애가 거의 없어. 거의 못 맞았어요. 맞은 사람은 있어요. 있어요. 근데 걔도 그냥 얻어 걸린 것 같아. 내 니네한테 얘기한 그 전설적인 대한여학 학생 있잖아. 걔도 틀렸어. 이것만. 그거는 96점이에요. 6점 받았어. 부하는 아니 대한여 중에서 시험 본 거라고. 장애. 뭘 장애. 자, 내가 그대로 써온 거야. 잘 봐. 자, 2가지, 5가지가 발생을 한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7가지이다. 이제 1번이었어요. 기억 보기에 있었어요. 기억 니은 디귿 맞지 문제였는데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잘 생각해야 돼. 사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정확한 대답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동시에라는 조건이 없어.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다 보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보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기억니은 디귿 문제였다는 거야. 옳은 거기에- 것을 찾는 문제였어. 거기에 그거는 동시에라는 말이 없었어요. 딱 이렇게만 써 있었어요. 기억. 그러면은 틀린 틀린 거지. 그러니까 니네는 이제 지금 배웠으니까 알잖아. 근데 공부를 대충 한 애들은 뭐 보고 틀렸냐면 나도 지금 보세요. 2, 5 자 해가지고 여기 그냥 보세요. 다 더해서 내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발생하는 거 더하라고 써놨지. 합의 법칙 이거라면 2랑 이거. 5 더해서 그렇지. 또는이라고 써 있으니까 아 합의 법칙이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더한 거야. 그럼 이 문제는 절대적인 문제가 뭐냐면 동시에 발생하냐 안 하냐가 언급이 안 돼 있죠. A 그렇기 때문에 합의 법칙이라고 100% 선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동시에 발생하면은 다른 계산 과정인데 그건 얘기도 안 했어 아직. 오케이 무슨 말 하는지. 근데 얘는 동시에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틀린 문제라고. 근데 애들이 이거를 다 맞았다라고 해가지고 다 틀렸어. 자 그럼 결론은 뭐다? 이거는 틀린 답이다라고 니네가 해석을 해야 된다. 알겠나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래서 개념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 좀 진지하게 얘기하면 좀 얍삽한 문제라고 봐도 돼. 근데 교재를 니네가 책에 니네 지금 펴고 있잖아요. 합의 법칙 내용 보세요. 맨 첫 줄에 뭐라고 써있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라고 써있죠. 모든 교과서에 다 써있는데 그거를 교묘하게 빼고 이 보기는 합의 법칙 문제야라고 애들 좀 속인 거야. 애들이 낚인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답이 잘못된 줄 알고 다 항의를 막 했는데 요거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다 입을 다문 거야. 야 이게 합의 법칙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된 거야. 네? 듣고 나니까 알겠죠. 합의 법칙이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애들이 이제 헉한 거란 말이야. 왜냐면 이것만 보면 합의 법칙처럼 생겼잖아.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니네들한테 왜 얘기해 주겠냐고. 이런 거 사소한 실수 때문에 애들이 틀려. 진짜 이게 매 다음에도 계속 그럴 거예요. 매해 경우의 수는 시험 문제가 이런 실수 때문에 애들이 다 막 하나씩 다 틀렸단 말이야. 그럼 결론은 뭐야? 꼼꼼하게 해야 돼. 알겠죠? 무슨 말 하는지. 자 이런 거 나왔다라는 거 니네도 좀 보면서 경각심을 좀 느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고백 네모 법칙 몇 개까지 있어요? 5번. 자, 고백 법칙이라는 걸 이제 할 건데요. 곱은 곱하기의 곱입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곱해서 계산할래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시끄러 이 자식아. 아그 생각 자, 사건 2. 자, 사건 그냥 한꺼번에 얘기할까? 사건 A랑 B가 합의 법칙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라고 얘기했지. 근데 고백 법칙은 얘는 동시에 발생을 할 때야. 그러니까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거야.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면 이거. 동시에 발생하면 이렇게 계산을 해. 근데 계산 방식이 두 가지밖에 없어. 동시에 안 되면 쓰면 안 틀려요. 돼요. 틀리는 거야. 틀리는 거야. 동시에 발생한다는 게 언급이 안 돼 있거나 그렇게 분석이 안 되잖아. 그럼 무조건 더해야 돼. 알겠지? 자, 사건 A와 B가 동시에 더하기랑 곱하기랑 같은 2도 있잖아요. 그럼 계산 값이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디다 걸린 거예요 그럼? 얻어 걸리는 거죠. 동시에 발생할 때 이게 중요한 거야. 동시에 발생할 때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계산을 편하게 하겠다는 건데, 자 앞에 언급한 거랑 같아요. A가 m가지고 B가 n가지야. 그러면 답 내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겠다는 거야? 곱하겠다는 거야. 자 근데 왜 곱하기가 되는지를 이해를 하자. 이해하고 적용하는 거. 수학은 항상 이해 없이 공부하는 건 거의 없어요. 알겠어요? 자 보시오. 아까 집중 잘해야 돼. 어려워 여기. 통학하는 거 얘기했잖아. 내가 여기다가 살을 좀 붙여볼게. 집이 있어. 니네는 평상시 항상 학교 갔다 학원 갔다 집에 가지 않냐? 그거를 좀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 학교를 갔어. 그 다음에 학원을 갔어. 그 다음에 다시 귀가를 할 텐데 귀가하는 것까지 표현 안 할게. 그냥 학원까지 가는 것만 얘기하자. 귀가하는 것까지 하면 너무 복잡할 수 있으니까 좀 첫날이잖아. 너무 복잡한 걸 안 하려고. 잘 봐. 집에서 학교를 가는 게 도보로 갈 수 있는, 도보가 뭔지 알죠? 도보로 갈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설마 도보를 모르는 미안해. 야, 모를까 봅시다. 너무 무시했냐? 자, 학교에서 아유, 알았어. 학교에서 학원까지 가는데, 자, 그냥 갈 수 있는 길이라고만 하자 쉽게. 그냥 갈 수 있는, 자 이거 그냥 도보로 하자. 도보라고 하자. 자, 네 가지라고 합시다. 길이 네 가지가 있죠? 그럼 생각. 문제에서 이걸 물어봤어요. 이 학생이 집에서 학원을 가는 길의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니? 라고 물어봤어. 그럼 생각. 이거의 차이점이 뭐야? 얘는 중간에 경유지가 없고 그냥 한 방에 갔지. 근데 얘는 반드시 학교를 들려서 가야 되죠. 다이렉트로 가는 길은 내가 안 그렸어. 일부러. 다이렉트로 가는 길 빼고 무조건 학원을 가려면 학교를 들려서 가야 되잖아. 맞나요? 그러면 잘 봐라. 학원을 가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집에서 학교를 가는 A 사건과 학교에서 학원을 가는 B 사건이 벌어져야지만 이 사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집에서 학원으로 가는 거 맞나요? 예. 이해됐어요?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사건 A과 사건 B가 발생해야지만 학원에 도착하는 거네. 근데 동시에라고 얘기했잖아. 동시에는 연이어 발생하는 것도 동시라고 얘기했지. 잘 봐. A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B 사건이 벌어져야지만 이 사람은 학교를 갔다가 학원에 가는 거지.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벌어지면 집에 있는 애가 학원으로 갈 수 있나요? 절대로 못 가죠. 이게 동시에야. 그러니까 알겠어요? A 사건이 벌어지고 B 사건이 사전적인 의미의 동시에 발생하냐? 그건 아니잖아. 숙지법 쓰는 학생이 슈슈슈? 아니잖아. 그거는. 시험도 동시가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차가 있으니까 미세하게. 어쨌든 A 사건하고 B 사건이 겁나 진지하네 저거. 잘 봐라. 사건 A하고 사건 B가 사전적인 의미의 동시가 아닌 거지. 근데 이거 다음에 이게 벌어졌으니까 연달아 발생한 거잖아. 연달아가 경우의 수, 연달아가 무슨 의미라고 했어? 동시의 의미라고 경우의 수에서 얘기한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사건 A와 사건 B가 이 문제는 동시에 발생하는 문제네. 그러니까 나는 무슨 법칙 쓰겠다? 고배 법칙을 쓰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사건 A 몇 가지라고 했어요? 3가지죠. 사건 B는 4가지죠. 그래서 곱해서 12가지야라고 편하게 계산하겠다라는 게 고배 법칙이에요. 자, 근데 합의 법칙하고 고배 법칙을 왜 언급을 했냐? 경우의 수 문제가 정말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게 나오면 이게 공식이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오히려 많거든? 그런 문제는 노가다로 풀어야 돼. 노가다라는 얘기는 일일이 세봐야 돼. 너무 귀찮잖아. 근데 그런 노가다성 문제가 아니고 동시에 또는 동시에가 아니야라는 게 구분이 지어지는 문제라면 이 2가지 계산 툴을 적극적으로 쓰세요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노가다라는 얘기는 이 문제를 노가다로 계산해보자. 답이 12개죠. 잘 봐라. 노가다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 하나, 이렇게 가는 거 둘, 셋, 쉬운데 넷, 5, 6, 7, 8. 여기로 가는 것도 4가지가 있잖아. 총 12개 있어. 초딩 때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죠. 어디서 나왔어? 몰라요.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어쨌든 흰 노가다로 내가 손가락질로 해보니까 조용. 손가락질을 해보니까 12가지라는 걸 살 수 있나 없나? 있지. 근데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이거를 일일이 세가지고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실수를 하잖아.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빠짐없이 경우의 수 세는 게 목적이라면 이 단어는. 그러니까 어지간한 문제는 합의 법칙 또는 고배 법칙을 적극적으로 써서 풀게끔 되어 있다고.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 그래서 니네가 처음 배울 때 핵심은 2개 헷갈리지 않고 적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해됐니?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고배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저 EX 써져 있는 저 안양 여중 거는 안양 열- 교수가 있어. 대한여가 안양 교수이 있냐? 있긴 있어. 있어요? 아, 그래? 저 대한여중은 그 고배 법칙 쓰면은 10개가 되는 거예요. 응? 고배 법 아까 그 문제? 네. 그렇지. 이게 만약에 동시에 발생하는 거다 그러면 곱해서 답을 했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답이 고배 법칙에 의해서 10가지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틀린 거야. 문제에는 이게 안 써 있었잖아. 그럼 틀린 거야. 그럼 정확한 답은 뭐냐면 7가지 또는 10가지 중에 하나가 답이다라고 써 있었다면 이제 이게 보기가 맞는 거야. 근데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틀린 거예요. 알겠죠? 써져 있으면 딱 봐도 그게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합의 법칙 같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낚인 거라고. 근데 그거 근본적인 문제는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야. 저 문제에도 저렇게 or 써져 있어요. 또는이라고 써 있어. 알겠죠? 그 정도는 받아들이세요. 자, 그럼 보자. 하나만 더 얘기해 보자. 자, 아까 동전 얘기했었죠? 주사위야만. 자, 주사위는 이따가 문제 풀면서 100원이 한 개가 있고 아, 50원이 한 개가 있는데 동전 2개죠? 2개를 동시에 던졌대.
나올 수 있는 경우에 그렇죠. 나타나는 사건의 가지수. 다시 말하면 경우의 수가 뭐가 있니? 라고 하는 거야. 자, 이것도 노가다가 돼. 근데 네. 식으로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럼 100원. 아까 말한 대로 동전은 앞면 또는 뒷면 사건 두 가지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100원을 던졌을 때 나타나는 거 두 가지고 50원도 똑같은 동전이니까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하겠지. 근데 문제에서 언급한 것도 보면 말 그대로 두 동전을 동시에 던졌잖아. 그러면 100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과 50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는 거죠. 이건 진짜 사전적인 의미의 동시에인 거죠. 근데 이것도 경우의 수에서 동시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녀석은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해가지고 4가 된다. 그럼 종우 아까 말한 게 더해도 4가 나는 건 얻어 걸린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근데 이것도 노가다로 세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말로 해보자.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네 개지. 이렇게 노가다로 셀 수 있어. 근데 고배 법칙이 적용되면 쓰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자,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합의 법칙과 맨 처음에 동시에가 되는지부터 알아봐야 돼요. 그렇죠. 동시에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동시인지 아닌지 구분 짓는 게 처음엔 제일 중요하다. 자, 이해됐나?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건 그냥 번호로 하자. 동전을 3개를 동시에 던졌어. 그때 사건의 가지수 세보자. 그 다음에 동전 1개를 처음 배울 때 애들 헷갈려한다. 동전 1개를 3번 던졌어.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사건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전구가 3개가 있어요. 전구 뭔지 알죠? 전구 3개가 3개로 만들 수 있는 껐다 키는 과정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종류. 그냥 말 먹고 있는 9개가 아닌가? 그 다음에 깃발. 청기백기라고 하니? 아, 평기 올려 청기 내려 있죠? 네. 근데 정지하는 건 빼고 깃발 3개를 올리거나 내리는 과정만 써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보죠. 결론은 이 4개는 똑같은 계산 과정이에요. 왜일까요?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졌대요. 동전 하나당 사건 몇 개? 2개잖아.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죠. 더하는 게 아니라 8이지? 이해됐어? 잘 봐. 동전 1개를 3번 던졌다는 얘기는 1차 시도 동전 던졌어. 2차 시도 던졌어. 3차 시도 던졌어. 죽는 시간. 그러면 예를 들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이런 식으로 구분이 지어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냐? 예. 잘 들으라고. 1차 시도, 2차 시도, 3차 시도 했을 때 동전 한 번 던질 때마다 몇 번씩 사건, 몇 개의 사건이 발생해? 2개의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두 가지 생기는데 잘 들으라고. 위에 있는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졌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동시에 발생한 거야, 사건이. 근데 얘는 1차 시도 다음에 2차 시도 다음에 3차 시도 연달아 발생한 거지. 연달아 발생한 것도 경우의 수가 동시에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합의 법칙이 아니라 곱의 법칙으로 해서 얘도 8이라고. 아, 연다. 연달아가 제일 중요한 거 얘들아. 처음 할 때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1차 시도 다음에 2차 시도 다음에 3차 시도를 쭉쭉쭉 한 거잖아. 이해되니? 무슨 말 하는지?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전구 3개를 껐다 켰다 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경우의 수라고 했는데 전구를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은 불이 켜져 있다, 꺼져 있다 2개밖에 없죠. 이해됐어요? 근데 전구가 3개가 붙어 있는 거니까 각각의 전구는 켜졌다 꺼졌다 될 수 있고 첫 번째 것도 그렇고 두 번째 것도 그렇고 세 번째 전구도 켜졌거나 꺼져 있거나 2가지밖에 사건이 발생 안 하지. 그러면 각각의 전구는 사건이 몇 개씩 발생해? 2개씩 발생해. 근데 전구 3개를 같이 이용해서 신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전구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은 반드시 동시에 발생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못해야 돼. 이런 상황 판단이 중요한 거야 얘들아. 경우에서 알겠어요? 그 다음에 깃발도 3개를 같이 써서 만드는 거잖아. 그럼 얘도 동시에야. 근데 정지는 내가 뺐다고 했다. 올리거나 내리는 것만 한다 했으니까 각각의 깃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은 2가지죠. 그러니까 얘도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8이에요. 결론 4개의 문제는 답이 똑같아. 근데 답만 똑같은 게 아니라
사용하는 개념이 똑같다는 거죠. 자, 동전 하나에서 발생하는 건 사건 두 개죠. 전구 하나에서 발생하는 것도 두 개죠. 깃발 하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도 두 개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두 개죠. 근데 계산하는 과정이 일단 몽땅 다 도배 법칙이죠. 그리고 한 개를 던졌다 하더라도 세 번 던진 거랑 세 개를 동시에 던진 거랑 계산 과정이 어때? 똑같지. 네. 깃발하고 동전하고 전구도 다 똑같지. 네. 그래서 니네가 경우의 수 문제를 나중에 진짜 많이 풀어보고 분석을 해보면 이런 거를 느껴야 돼. 아, 이 문제가 옛날에 풀었던 이 문제랑 논리가 계산 과정이 똑같네? 이거를 탁 깨우치는 순간 경우의 수를 정말 쉬워요. 근데 난 중학교 때 그걸 못 깨우쳤어. 그래서 힘들었다. 저 화장실. 근데 그거를 네. 깨우치는 사람은 금방 하니까 좀 기다려. 급해요. 금방 뭐가 못해? 급해요 화장실. 이거를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은 경우의 수가 너무 어려워진다. 자, 내가 이걸 써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니네가 앞으로 최종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건 똑같은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 이거는 논리 과정이 똑같구나라는 걸 반드시 깨우치셔야 돼요. 자, 그럼 잘 보십시오. 사건이 발생하는 형태를 보시고 자, 다시 말하면 동시에냐 아니냐 구분을 잘 지어야 되는 게 일단 우리의 일단 제일 중요한 목적이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이지만 뭐가 똑같아? 접근하는 논리 과정이 똑같다는 거야. 접근 과정이 같은 문제에 대한 이해가 너무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니네가 해야 될 최고 중요한 얘기예요. 자, 알겠어요. 그러면 두 개 말하면 되는데 해보자. 만약 그럼 1200T에서 자, 이 내용은 짧아 여기는 이제. 자, 보시오. 경우의 수가 유형이 많다고 했죠? 근데 문제 풀이 한번 할 거고 좀 큰 틀에서 몇 개만 해볼 거예요. 자, 보세요. 나열하기라는 게 있는데요. 경우의 수 문제 풀면서 많이 푸는 문제야. 나열한다는 얘기를 말 그대로 사람을 이렇게 줄 세워놓거나 물건이 너무 많이 있어. 그거를 이렇게 한 줄로 가지런히 정돈하는 걸 이런 거 나열하기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자, 그랬을 때 잘 보세요. 이건 개념되어 있는 게 식으로 써 있거든. 집중해라. 있는데 식으로 하면 헷갈려. 그러니까 그냥 숫자 갖고 바로 얘기할게. 자,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사람이 4명이 있어. 쉬는 시간이 됐더니 여기 있던 남자 4명이 저쪽 자판기를 우르르 뛰어가. 그럼 당연히 빠른 애가 먼저 도착하겠죠? 그러면 1등, 2등, 3등, 3등이 순서가 정해지겠죠? 근데 제3자 입장에서 누가 빠른지 모르잖아. 니네 모르는 사람들은 누가 먼저 저 자판기로 갈까? 알 길이 없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줄을 설지를 경우의 수를 따져보게 될 거란 말이야. 그 경우의 수를 빠르게 계산하겠다는 건데 너무 쉬워. 4명이 자판기 앞에 한 줄 나열하는데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겠다는 거야. 자, 그럼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1등으로 도착하는 사람, 2등으로 도착하는 사람, 3등으로 도착하는 사람, 4등으로 도착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지 않았냐? 그럼 생각, 집중, 4명이 가가지고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있는 4명 중에 한 명이 1등 자리에 오겠죠? 그럼 몇 가지 사건이 발생하나요? 네. A, B, C, D 중에 한 명이니까 4가지 사건이지. 그러니까 1등에 올 수 있는 애 4가지. 그러면 1등 정해졌어. 몇 명 남았어요? 3명 남았죠. 그럼 3명 중에 한 명이 2등이 되는 거지. 3명 중에 한 명이 2등이 되는 거지. 3등은 2명 중에 한 명이지. 꼴찌는 맨 마지막에 나무 되겠죠. 그러면 더 할래 못 할래가 중요하다. 저 항상 계산할 때. 잘 들어라. 내가 원하는 건 4명이 한 줄로 쭉 쓰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1등, 2등, 3등, 4등이 결정되는 경우의 수가 각각 4, 3, 1이라고 써놨는데 이들은 반드시 동시에 발생해야 되겠죠. 왜?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면 이 4명이 한 줄로 서 안 서? 안 쓰잖아.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몽땅 다 곱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약간씩 응용을 해보자. 이번엔 A부터 D까지 4명이 있는데 2명을 골라서 나열한대.
자, 이번에 내가 원하는 건 4명이 다 쓰는 게 아니지. 2명만 쓰는 거지. 그러면 2명 중에 1등하고 2등 자리를 딱 만들어. 분명합니다. 그러면 잘 들어라. 잘 들어라. 4명 중에 뽑는 대상은 4명이잖아. 위에 거랑 구분 지어봐. 아, 위에는 다 나열하는 거야. 이번엔 1등하고 2등만 알고 싶은 거야. 그럼 4명 중에 1등이 될 수 있는 애는 4명 중에 하나잖아. A일 때, B일 때, C일 때, D일 때 총 4가지잖아. 근데 2등은 1등에서 뽑힌 인원 빼면 3명이니까 그 3명 중에 1명이 2등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4하고 3이라고 쓰고 위에서 곱한 이유가 똑같다. 1등이 결정되고 나서 2등이 결정돼야지만 2명을 뽑아서 나열했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을 하겠지. 그래서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알겠어요? 그래서 12가지가 되는 거야. 알겠나? 계산해보면 안 돼. 한명 고르면 4예요. 한 명 고르면 4죠. A 또는 B 또는 C 또는 D 4명밖에 없어요. 그럼 4야.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번엔 5명 중에서 세 명을 골랐어요. 어떻게 알았지? 찍어는 거예요. 네. 자, 나열했어. 그럼 내가 원하는 거 3명 나열하는 거지. 선생님이 이렇게 밑줄 친 게 처음 공부할 때 되게 안 헷갈리고 좋아. 알았어? 내가 니네들한테 이렇게 식 쓰는 과정을 니네도 한번 좀 적용을 한번 해보란 말이야. 자, 원하는 게 3명만 나열한대. 그럼 5명 중이잖아. 5명 중에 1등이 될 수 있는 건 5명 중에 1명 다 될 수 있죠. 그럼 5가지죠. 4, 그럼 4명 남았죠. 3. 3명 남았죠. 끝이지. 그러면 얘네들이 마찬가지로 동시에 발생해야지만 3명 나열이 성립할 거 아니야. 따로가 아니지. 그러니까 곱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이해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조금 헷갈리는 게 이제 있는데 잘 봐라.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거. A랑 A에서부터 D까지 4명이 있는데 한 줄 나열해요. 네 명 나열했을 때는 4, 3, 1 곱하면 된다고 내가 미리 얘기했는데 어떻게 변형되냐면 여기 중에서 A랑 B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이웃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웃하는 경우. 그러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요. 이웃한다는 얘기는 이웃 사촌이 근처에 사는 사람이잖아. 그럼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이웃한다는 얘기는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 B가 붙어있는데 자, 따져보자.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써 있어. 자, 여기다 쓸게. 잘 봐. 이해하면 정말 쉬워 이거. 자,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4명을 한 줄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1등, 2등, 3등, 4등 자리를 만들어야 돼. 4명 나열하는 게 내 목적이잖아. 근데 A랑 B라는 사람이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된대.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웃하는 문제가 나오면 계산 과정의 테크닉이 붙어 있어야 되는 A랑 B를 두 사람이죠. 그거를 한 사람처럼 생각을 해서 취급해가지고 3명. 전체 인원이 4명이 아니라 3명이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지워. 지금부터는 얘네들은 3명인 거예요. 그럼 3명이라고 생각하고 한 줄 나열하기를 하면은 3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지. 알겠니? 1등, 2등, 3등. 근데 여기에 있는 자리 중에서 한 자리에는 A, B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왜 한 사람 취급했는지 알겠어?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야. 붙어 있어야 되니까. 한 사람 취급을 안 하게 되면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걸 원치 않으니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따진 거야. 자, 그럼 현재까지는 6 곱하기니까 6가지인데 안 한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중에 한 자리에 A, B가 있다고 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A, B가 있었다고 쳐보자. 여기에 A 다음에 B가 왔어요. 그럼 잘 봐. 이웃한다는 얘기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꼭 A 다음에 B가 쓸 필요는 없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냐? 헷갈리지 않게 잘 들으세요. A 다음에 B가 올 필요는 없어. B 다음에 A가 와도 둘이 붙어있는 거잖아.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그럼 내가 말한 게 무슨 뜻이야? 저기 한 번 더. 이웃해야 되는 사람끼리 순서가 뭐를 하면 되냐면 한 줄 나열하기를 또 해야 돼. 야, 내가 방금 말한 게 A, B 와도 되지만 B, A 와도 된다고 한 게 A랑 B라는 이웃해야 되는 사람만 뭐 한 거니? 한 줄 나열하기 한 거잖아. 자, 잘 들으라고. 사람 2명이 있어. 한 줄 나열하기 하는 건 2명 중에 1명 두 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1등인의 2명 중에 하나, 1등인에는 남은 1명.
그래서 2 곱하기 1이니까 두 가지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한 사람 취급당한 애를 그냥 스킵하지 말고 처음 계산할 때 3명이라고 취급하고 먼저 계산을 하신 다음에 이웃해야 되는 인원끼리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A가 먼저 올 필요는 없기 때문에 뭉쳐있는 얘네 한 사람 취급당한 인원끼리만 다시 무슨 계산을 해? 한 줄 나열하기 하는 계산을 취하겠다는 얘기야. 왜? 얘네들끼리 한 줄 나열하기 계산을 한다 치더라도 두 사람이 떨어집니까? 아니죠. 둘은 무조건 붙어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웃하는 인원끼리 한 줄 나열하기 하는 거는 방금 말한 대로 2 곱하기 1이 되는 거라. 자 여기다가 표시 잘못했다. 지금 계산 과정이 그러면 어떻게 돼 있죠? 한 번에 계산한 게 아니라 두 단계로 계산했죠. 첫 번째 뭐를 했죠? 한 사람 취급해가지고 3명이라고 생각하고 한 줄 나열하기 했어. 두 번째 한 사람 취급했던 요 집단끼리만 다시 한번 한 줄 나열하기를 했어. 그래서 두 가지가 더 발생했지. 결론은 곱할까 더할까가 항상 헷갈린다고 처음에. 잘 들어. 내가 원하는 최종 목적은 뭐였어? 4명을 다 나열하는 거잖아. 다 나열하는 거잖아. 근데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따로 발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더 해야 되죠. 먼저 갔다 먼저 좀 있다. 아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면 더 하는 게 맞는데 내가 원하는 최종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선 요 사건과 요 사건이 동시에 발생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요거랑 요거를 곱하기를 해야 돼. 곱하기. 그래가지고 자 식을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계산 과정 알겠지? 처음에 뭐 한다? 한 사람 취급하고 한 줄 나열. 두 번째 뭐 한다? 한 사람 취급당한 애들끼리 또 한 줄 나열. 그리고 두 녀석은 곱해야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계산하는 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런 거 실수를 안 한다 얘들아. 알았냐? 이거를 세우는 걸 실수하는 거야 얘들. 자 알겠죠? 살짝 응용해 볼까? 5명으로 들리지. 근데 이번엔 3사람이 이웃해야 된대. 과정 한번 들어줘. 잘 봐. 맨 처음에 뭐해? 이웃해야 되는 3사람을 한 사람 취급하라고 했죠? 그럼 전체 인원이 5명에서 몇 명으로 줄어들까요? 2명 아니 3명. 야, 잘 들어요. 잘 집중해. 집중해. 5명에서 몇 명으로 줄어들고 3명이 한 사람이 된 거잖아. 3명. 그럼 2사람 줄어든 거지?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3명이라고 생각하고 한 줄 3명이라 생각하고 한 줄 나열하기를 해요. 집중 잘해야 돼. 어떻게 되냐면 앞에 써봤어요. 우리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거 알겠죠? 그리고 1등, 2등, 3등 자리 항상 표시해. 1이야 실수 안 해. 알겠어? 두 번째 뭐 했어요? 이웃해야 되는 인원끼리 한 줄 나열하기를 다시 했는데 3명을 한 줄 나열하기 한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웃해야 되는 자 줄여서 쓸게. 이웃해야 되는 3명을 다시 뭐 한다? 한 줄 나열하기를 하신다.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얘네들끼리 한 줄 나열하기를 다시 한다 치더라도 A, B, C가 떨어지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해야 되는, 붙어 있어야 되는 애들끼리는 자리 바꿈을 막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거를 따로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명을 또 한 줄 나열하게 한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죠. 됐나? 그러면 마지막 계산 과정은 어떻게 한다? 위에 거랑 아래 거는 동시에 발생해야 된다 했지?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녀석을 다 곱하면 되는 겁니다. 시험 때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자, 과정 알겠어요? 왜 곱해야 되는지, 왜 따로 따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끝났으면 그냥 바로 문제 촥촥 풀 수 있는 거야.